돌아가시기 전에 팔아야 절차적으로 덜 복잡해. 그러겠지. 이따가 부동산에 내놓고 가야겠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세 알아보니까 7억 정도 하더라고. 그렇게나 올랐어? 그렇다더라고. 그러면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지금 이게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마당에 할 얘기가 맞아? 그리고 아버지 들으시면 어쩌려고 여기서 그런 말을 해? 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며? 돌아가신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모인 김에 상의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아주 지 혼자만 효자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성인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남편의 형제들을 보며 인간의 추악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송 씨도 자식들을 키웠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송 씨는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버지가 참 딱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느라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송 씨나 남편이 아니었다면 시부모님은 진작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버려졌을 듯했습니다. 그게 자식을 가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던 부모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이라는 게 참 부질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부모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땐 이런저런 핑계로 찾아오지도 않더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재산 얘기부터 하는 자식들. 송 씨는 자식이 아니라 아기들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들에게 시아버지가 선언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송 씨 부부 사이에는 형제들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그 말이 송 씨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송 씨의 남편은 세 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위로는 큰형님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모두 2~3살 터울인지라 어렸을 적엔 서로 가까운 편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송 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래가 많고 가족 행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막내 며느리인 송 씨도 고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 관계는 송 씨가 결혼한 지 10몇 년, 거의 20년이 됐을 쯤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회사를 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형님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도련님도 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어? 저희 남편도 올해 몇 번을 쉬었는지 몰라요. 에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멀리 어떻게 가? 그래도 1시간 거리는 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잖아요. 뭐 아들 며느리라면 다 그래야 해? 그런 의무가 어디 있어? 그러는 저희는 무슨 의무로 매번 이러는 건데요. 왜 저희만? 그렇게 억울하면 아가씨한테 전화해봐. 이미 했어요. 왜? 뭐라는데? 바쁘다고 그러죠. 바쁘긴 바쁠 거야. 워낙 직장일이 많대잖아. 그러면서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는 큰동서. 송 씨는 전화를 붙잡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런 송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한테 이미 물어봤다니까 그러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송 씨가 남편에게 버럭 성질을 내자 남편이 죄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회사에 말해서 오전에 다녀올게. 그러다가 당신 회사에서 잘리겠어? 누군 안 바빠? 누군 일 안 하냐고. 미안하다. 그런 남편을 보며 송 씨도 답답했지만 안쓰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따가 아버님한테 다녀올게.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 그럼 같이 가. 그래도 가서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고마워 여보. 누그러진 송 씨의 말투에 남편이 젖은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 후에 또 암이 재발한 지 반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대부분 송 씨 부부가 했고, 재발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그 뒷바라지는 송 씨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있었지만 시아버지조차 건강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를 돌봐주기는커녕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죠. 큰형님은 1시간 거리에 살아서 거의 오지 않았고 시누이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빠져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도 몇 년간 지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씨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일 때도 있었죠. 하지만 자식이 셋인데 그 중에 둘이 나몰라라 하니 하나 남은 남편이라도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10몇 년간 송씨에게 좋은 시부모였기에 참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반찬 좀 챙겨왔어요. 아, 괜찮대도 가지고 왔어. 아버지, 허리는 어떠신데요? 괜찮지 뭐. 날 추워졌어요. 이불 바꿔서 덮으셔야 해요. 송씨의 남편이 장롱에서 두꺼운 이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새로 봤습니다. 송씨는 남편이 옆에 꺼내놓은 이불을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다가 이불 빨래를 널고 시아버지 집에서 나왔습니다. 애미야, 그런데 그런 송씨 부부를 시아버지가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허리 아픈데 왜 나오세요? 남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들고 나온 무언가를 송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이게 뭐예요? 어여 가. 시아버지에게 등 떠밀려서 차에 올라탄 송씨. 차는 출발했고 송씨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나, 왜? 뭔데 그래? 돈인데. 두툼한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3장이었죠. 어쩐지 송씨는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낮에 남편과 티격태격했던 일이 떠올라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자식이 고생하는 걸 알아주니 감사했습니다. 송씨 부부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 드나들고 회사에도 출근하고 또 퇴근 후에 시아버지도 챙기며 지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비교적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더 많은 시간을 시부모님을 위해 보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송씨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송씨도 남편도 살이 쏙 빠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통통한 체격이었던 송씨는 누가 봐도 마른 체형처럼 보일 정도였죠. 남편은 너무나 착했고 송씨도 그땐 무척 순진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부모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송씨의 시어머니는 암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했던 자식들이 슬금슬금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들은 정리를 하셔야죠. 무슨 재산? 시아버지의 기가 막힌 음성에 큰아들은 비굴한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보험금 나온 거 있잖아. 나도 자식이니까 좀 줄 수 없어? 보험금을 달라고? 요즘 생활이 좀 빠듯하네. 돈이 생겼다는 사실에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자식들을 보던 시아버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차가 오래돼서 바꾸려면 목돈이 필요하다는 딸. 그런 거 없다. 시아버지는 그런 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챙겨주기 위해 와 있던 송씨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누이가 송씨를 노려보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결혼할 때 송씨네도 그랬지만 자식들 셋이 똑같이 1억씩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돈 타령을 하는 자식들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아내를 잃고 자식들의 추한 꼴을 본 시아버지가 충격이 컸는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우선은 살던 아파트는 월세를 주고 그 월세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대기로 했습니다. 형님한테 물어봤어? 어젯밤에 통화했어. 뭐라 그래? 송씨는 어쩐지 답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힘들다 그러네. 왜? 언제는 멀어서 안 된다더니?
모시고 사는 거면 거리도 상관없잖아. 둘째가 수험생이라고. 뭐? 남편이 괴로운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누나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지? 바쁘다고? 그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돌봐줄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 어쩜 어떻게 인간들이 그러냐? 송 씨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진작에 잘했을 것이었습니다. 따로 살 때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같이 사는 건 상상도 하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월세를 받아도 시아버지가 쓰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 나가는 돈을 생각한다면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아니, 매달 100만 원씩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수락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큰형과 누나 모두 아버지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시노이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딸이 모셔야 하냐며 따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어려서 그렇게 시부모님에게 이쁨을 받았다더니 그런 시절 같은 건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나도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하늘의 장난인지 다른 형제들은 몰랐지만 송 씨의 남편 또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위험은 달고 살았고 자연스럽게 면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기엔 부담이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힘들 것이고 자연스레 그 부담이 송 씨에게까지 이어질 것이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송 씨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희생이 있으니 차마 그런 부탁까지는 하지 못하는 듯 했죠. 남편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들여다봐 줄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집에서도 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마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임시로 송 씨네 집에 와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송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애미야, 나는 그냥 혼자 살란다.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은 없었지만 시아버지도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는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송 씨네 집에 와 있는데도 전화 한 통 없는 다른 자식들을 보면 뻔했죠. 어떻게 혼자 지내세요? 아, 안 그러면 요양원이든 어디든 넣어줘라.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지내시면 되지. 송 씨는 시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함께 살자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송 씨의 말에 남편도 놀랐습니다. 짐 옮겨오고 가구 같은 건 다 처분할게요. 부동산에 내놔서 세입자 구할 거고요. 시아버지도 정말로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사양하다 결국 송 씨의 말을 수락한 것을 보면 말이죠. 아버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됐을 거예요. 보증금은 2억이 시아버지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송 씨를 조용히 불러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제 계좌번호요? 그래? 그건 왜 물으세요? 아, 그냥 용돈 좀 주려고 그러지. 에이, 필요 없어요. 하참, 어서 불러보래도. 시아버지의 성화에 송 씨가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송 씨의 계좌에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다달이 300만 원씩 입금하마. 시아버지는 생활비와 월세 명목으로 매달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이 2억 전부 붙여주고 싶은데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달이 줄 테니까 너희는 이 돈으로만 생활해. 그리고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송 씨 부부가 버는 돈은 모두 저축을 하라는 시아버지. 아버지 말대로 해. 송 씨는 사양했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주신 건 받아도 된다며 말이죠. 받으면 꼭 써. 알겠지? 혹시 몰라서 몇 달 모아두었지만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듣기만 했습니다. 생활비로 써버리라는 말에 얼떨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작 시아버지에게 나가는 돈은 따로 시아버지가 직접 썼고 병원비도 대부분 월세 안에서 해결했죠. 그렇게 5년 정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자 계산해보면 그 돈이 거의 2억 정도가 됐습니다. 2억을 고스란히 주고 싶었다던 시아버지의 말이 실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돈 덕에 꾸준히 저축한 송씨는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생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겼고 시아버지 병수발 들고 때 되면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엄두도 못 냈을 것이었죠. 그동안에 큰아들이나 딸은 1년에 한 번 얼굴을 비출까 말까였습니다.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도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고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서였죠.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다. 너무 고생스럽잖냐? 그래서 병원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병원? 그래. 잘 알아봐. 형도 좀 알아봐. 내가? 그런 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난 그쪽 동네도 잘 모르고. 형이 그래도 장남인데 아버지 걱정되지도 않아? 네가 있는데 내가 뭘 걱정을 하냐. 듬직한 막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옆에서 송씨도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결국엔 송씨 부부가 집 근처의 요양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안 오세요? 아, 바빠서. 한 번 갈게. 입원한 지 3개월째. 입원하는 날 올라왔던 큰아들과 딸은 그 뒤론 발길이 없었습니다. 송씨가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큰아들과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형님이나 누나한테 전화 걸지 마. 아버님 자식은 당신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자. 송씨도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도 접어버렸습니다.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송씨의 시아버지는 10년 가까이 요양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는 힘들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송씨와 남편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90세가 된 시아버지. 오래 살았으니 갈 때도 됐다 하면 할 말은 없었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설령 100세가 되었어도 말이죠. 그제서야 송씨의 남편이 형님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년 전 명절 전에 한 번 오고는 발길을 끊었던 형제였죠. 그리고 전화를 한 지 3일 만에 남매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 팔아버려야지. 잠든 아버지를 두고 그 옆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입자 있지 않아? 그래도 팔아야지. 그리고 그 대화를 듣던 송씨와 남편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음의 준비라는 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팔아야 절차적으로 덜 복잡해. 그러겠지. 이따가 부동산에 내놓고 가야겠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세 알아보니까 7억 정도 하더라고. 그렇게나 올랐어? 그렇다더라고. 그러면 셋이 똑같이 나누면 되지. 당장 팔아버리자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똑같이 나누자는 말도 송씨 부부가 듣기에는 기가 찼습니다. 지금 이게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마당에 할 얘기가 맞아? 그리고 아버지 들으시면 어쩌려고 여기서 그런 말을 해? 송씨의 남편이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며. 돌아가신다는 말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모인 김에 상의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아주 지 혼자만 효자야. 그래. 똑같이 셋이 나누면 돼. 너는 우리 말대로 처리해 그냥. 7억이니까 2억 조금 넘게 가져갈 수 있나? 이것저것 처리해도 2억은 되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프신 동안, 아니 어머님 편찮으실 때도 도대체 자식으로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뒤늦게 나타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한몫 챙기러 오셨어요? 아니 옳게 말을 웃기게 하네. 자식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고 그래? 그 말에 기가 막혀 있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누나가 자식이야. 그리고 형이 무슨 자식이야? 자식 노릇은 집사람이 다 했는데 왜 끼어드냐고. 말이면 단줄 아나. 뭐야? 너는 올케가 그러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그러자 누워있던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모두가 깜짝 놀라서 침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계셨어요? 아니 정정하시네. 그래서 그게 다행이란 소린지 불행이란 소린지 모호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2억 받은 건 내가 써버렸고 그 집에 대출도 있어서 팔아도 4억이나 나올까 모르겠다. 7억이 갑자기 4억이 됐단 말에 큰아들이 기함을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대출도 있어요? 그래, 그 집 팔리면 2억은 막내 주고 나머지로 보증금이나 대출이나 비용 전부 해결하고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언뜻 생각해도 각자 돌아갈 돈이 1억이 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다들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같은 자식인데 왜 막내만 2억을 줘요? 제가 장남이지만 그래도 막내가 고생한 게 있으니까 좋은 마음에 똑같이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지속되자 큰아들이 닥달했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재산은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쓰고 죽으련다. 뭐라고요? 그래도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 죽고 소송이라도 걸어라. 그게 1억보다 많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자 큰아들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송으로 전부 가질 수는 없다는 걸 언뜻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도 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대로 버텼다가 정말로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손해도 나고 받는 과정도 골치 아플 테니 말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1억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송 씨와 남편은 아무 말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불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럼 그렇게 할게. 막내 2억 주고 똑같이 나눌게. 머릿속에서 셈을 해보았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법적으로 자문을 좀 구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딸이 큰아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딸이 큰아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낭패를 보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평생 부모를 모신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고 말년에 공짜로 큰 돈이 생기니 어쨌거나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자 큰아들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볼 용건은 다 끝났다는 듯이 병원을 나갔습니다. 건강 잘 챙기라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말이죠. 송씨 부부와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그 집 한 돈 다 너희 주고 싶었어. 근데 저놈들 한 푼이라도 안 주면 달려들어서 뺏으려 들 텐데 그것보다는 너희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리고 전에 줬던 통장 있지? 그것도 너희가 뺏었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아, 얼마 안 남았잖아. 저놈들은 아파트 반 돈만 쥐어주면 입 닦을 테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보탰어. 송 씨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아버지에게 진작에 받았던 돈 2억과 아파트를 팔면 받을 돈 2억이 있으니 큰 돈을 얻은 셈이지만 당장 느껴지는 감정은 슬픔이 컸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던 부모가 마지막으로 봤을 자식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게 참 착잡하고 서글펐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은 금방 팔렸고 송 씨의 통장엔 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세금과 병원비 그리고 시아버지의 신상을 정리하는 데 쓰인 뒤에 큰아들과 딸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두 자식은 골치 아픈 일 없이 큰 돈이 생겼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10수년 동안 송 씨 부부가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긴 하는지 송 씨가 2억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시아버지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송 씨는 경제적으로는 무척 여유가 생겼지만 헛헛한 기분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자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아 보이던 그 역겨운 얼굴들과 목소리. 가끔 꿈에 나오면 벌떡벌떡 잠에서 깰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시부모님을 보살펴온 입장으로서 그 모습이 나중에 내 말년인 것처럼 감정이 이입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송 씨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돌아가셨던 시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니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며 송 씨의 손을 두드리는 힘없는 손길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송 씨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그 정도로 오랫동안 효도할 기회는 없었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운 정성을 생각하자면 자식이 부모의 말년을 지켜주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럴 여력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통장에 쌓인 돈보다 다행인 게 있다면 송 씨의 자식이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면 너희가 돌볼 생각 말고 나란히 요양원에 보내줘. 효심만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어느 날 송 씨가 지나가는 말로 말했습니다. 보통 고생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런 고통을 송 씨의 자식이 알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자식들은 오히려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직 그럴 날은 먼 것 같지만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의 형제들과 같은 자식들은 아닌 것 같았으니 말이죠. 나중에 자식들 고생시킬 마음은 없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 부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다 했고 나중에 눈 감을 때 후회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남편의 형제들은 말년에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순리였으니 말이죠.